이번 사태에 대한 대한민국의 대처는 이보다 더할 나위 없이 철저했습니다. 맥도날드에서 햄버거 먹을 때나 쓰던 드라이브 스루를 적용시키질 않나, 엘리베이터마다 향균 필름을 붙여놓지를 않나, 온라인 계약이라는 전세계 최초의 혁신적인 수업 방식까지 지구촌 사람들의 눈이 휘둥그레져서 한국을 배워가겠다며 전화를 해대는 통에 정부 관계부처의 전화통에는 불이 날 지경이었는데요. 원래 잘하면 옆에서 핀잔 주면서 비아냥거리는 사람들이 하나둘씩 있기 마련입니다. 이는 국제사회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여기 한국은 군사독재를 경험한 순종적인 국민들이라며 한국의 상황을 저평가하던 국가가 있습니다. 이 나라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바로 인수분해해보겠습니다. 팩트TV 팩트체크. 네덜란드의 일부 언론이 한국의 성공적인 현사태 대처를 두고 군사독재를 경험한 순종적인 성향 때문이라고 조롱했습니다. 이를 풀이해보자면 한국 국민들은 정부가 시키는 대로만 하는 사람들이라서 사회적 거리두기, 자가격리 등이 잘 지켜졌다는 것인데요. 일부 현지 매체는 한국의 현사태 성공적 대처를 한국인은 통제에 잘 따르고 집단성이 강해서 가능한 것이다. 한국의 발전된 의료체계는 북한 때문이다. 군사 독재 경험으로 사생활 침해에 둔감하다 등 말도 안 되는 기사들을 쏟아냈습니다. 물론 이 같은 황당한 시각이 네덜란드 언론에 주를 이루는 것은 아닙니다. 네덜란드 전문가는 네덜란드인이 더 순종적이라며 언론의 정신승리에 왜곡된 시선을 거두라고 일침을 놨습니다. 네덜란드 매체 프론탈 나크트에 따르면 네덜란드 라이덴 대학의 렘코 브레커 한국학 교수는 최근 네덜란드 미디어에 화가 많이 난다며 미디어에 나타난 한국 묘사뿐만 아니라 미디어에 등장하는 사람들까지도 한국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하면서 말도 안 되는 기사와 비과학적인 견해를 낸다고 지적했습니다. 브레커 교수는 인터뷰에서 한국은 현사태 발생 이후 지금까지 희생자가 네덜란드의 1일 희생자 수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한국인이 통제에 잘 따른다는 시각에 대해서도 일축했습니다. 오히려 세계에서 가장 자유롭고 민주적인 시민들이라며 최근 현사태 상태에서 네덜란드 사람들이 한국인들보다 훨씬 더 순종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바이러스 학자 마리온 콘만스 역시 최근까지도 한강공원에는 사람들이 가득 모였다. 서울시는 사람들의 출입을 막기 위해 클럽과 바를 폐쇄해야 했다며 한국인이 순종적이어서가 아니라 정부, 지자체의 강력한 방역 대책이 주요했음을 소개했습니다. 네덜란드 프리랜서 기자 이팡 브레머 역시도 이번 사태로 인해 희생되었거나 확진이 된 환자는 네덜란드가 한국의 수치에 비해 몇십 배에 달한다. 그럼에도 네덜란드는 한국의 성공적 방역을 왜곡된 시선으로 바라본다고 비판했습니다. 네덜란드의 이런 태도는 한 수 아래로 봤던 한국에서 성공적으로 이번 사태를 대처하는 데 대한 질투 어린 시선이며 자가당착에 지나지 않습니다. 현재 언론의 한국 폄하 보도는 사생활 보호 등을 이유로 초기 방역에 실패한 네덜란드 상황을 옹호하려는 궁여지책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현상은 네덜란드에만 국한된 것이 아닌데요. 얼마 전에는 프랑스 경제지 레제코가 한국은 개인의 자유를 버린 국가라는 외부 기고를 시키기도 했습니다. 평소 큰 관심을 두지 않던 아시아 변방의 국가가 이번 사태 방역에서 확연한 우위에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며 현실 부정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 방역에서 부정적인 측면을 애써 들추려는 유럽 언론의 노력은 결국 망신어린 여론조사 결과가 증명합니다. 유럽 주요국에서 사태 초기 마스크 무용론이 주류였던 것이 대표 사례입니다. 프랑스 보도 전문 채널 LCI는 프랑스 국민 76%가 마스크 착용과 관련해 정부가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믿는다고 보도했습니다. 한마디로 지들도 자기 나라 하는 거 보면 믿지 못하겠는데 한국 잘하는 건 인정 못하겠고 이래도 불만 저래도 불만 모순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독일의 시사주간지 슈피겔은 한국의 현사태 확진자 동선 공개에 대해 사생활 침해로 볼 수 있지만 결국 이러한 조치는 국민들에게 또 다른 자유를 확보해 줬다면서 한국 국민들은 통제 제한
제한 없이 생활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란트, 트라우버 등 주요 신문에서도 한국을 단편화시켜 비판적으로 쓴 기사가 많다. 네덜란드 언론이 정신승리하는 것이다. 네덜란드의 저널리즘이 참 실망스럽다고 밝혔습니다. 아니 저기요, 네덜란드 그 언론사 종사하시는 분들 아직 페페TV를 안 보신 것 같은데 제가 몇 달 전부터 그냥 한국 따라 하라고 했죠. 공부 잘하는 친구가 있으면 그 친구한테 가서 한자라도 배울 생각을 해야지. 그 친구 공부 잘하는 거 아니라고. 그 친구는 엄마 말을 잘 듣는 순종적인 아이라서 공부 잘하는 거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 떠들고 다니면 누가 그렇구나, 저 친구는 순종적인 아이구나, 나는 저렇게 되지 말아야지, 그렇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못난 놈, 공부해서 성적 올릴 생각은 안 하고 남들 깎아내리고 있네, 이렇게 생각하지. 에휴, 한심스럽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네덜란드 얼마나 잘하고 있나 알아보겠습니다. 이렇게 한국을 비하는 네덜란드의 상황은 어떨까요? 일단 네덜란드를 상징하는 꽃 튤립밭을 갈아엎었습니다. 네덜란드 최대 꽃 식물업체인 로얄 플로나 홀랜드에 따르면 지난달 네덜란드 화훼 농가에서 튤립 1억 4천 송이를 포함해 꽃 4억 송이를 갈아엎었다고 전했습니다. 그간 세계 여성의 날, 부활절, 어머니 날 등 기념일이 몰려있는 3월에서 5월은 네덜란드 화훼 농가의 대목으로 꼽혔습니다. 하루에만 약 3천만 달러어치 꽃이 거래되는 이 기간에 네덜란드 꽃시장 규모는 약 76억 달러로 추산됩니다. 하지만 올해에는 공교롭게도 제철이 이번 사태의 확산 정점과 맞물리면서 피해가 컸습니다. 3월에 만개하는 튤립철에 전 세계적 봉쇄령이 본격화되면서 꽃 수요를 이끌던 각종 기념행사 및 공연이 취소되었기 때문입니다. 네덜란드 튤립 재배자들에게 올해 3월 13일의 금요일은 말 그대로 공포였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알스메이르 꽃 경매에서 튤립 가격이 계속 빵원에 머물렀기 때문입니다. 네덜란드 튤립은 산업, 국가 간 연쇄적 도미노 피해 현상으로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네덜란드 화훼 업계의 주 고객사였던 크루즈사들의 관광이 사실상 중단되면서 이들 업계가 차지했던 고정 수요가 그대로 증발해버렸습니다. 또 화훼 산업의 비중이 큰 네덜란드의 경우 소규모 꽃집은 사회적 거리두기 수칙을 유지할 경우 영업을 허락하고 있지만 이탈리아, 스페인, 프랑스 등 인접 유럽 국가들의 경우 꽃집 등 상점이 폐쇄돼 이들 국가로의 수출이 막혔습니다. 해마다 이맘때면 관광객으로 발 디딜 틈이 없었던 튤립 축제를 비롯한 모든 야외 행사가 취소되었고 네덜란드를 찾던 150만 명의 관광객들도 사라지면서 관광업계도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이로 인해 약 2,500만 달러의 타격이 예상됩니다. 상황이 안 좋은 건 미술업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네덜란드는 자유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방고흐의 그림도 마음대로 훔쳐갈 수 있게 냅뒀는데요. 휴관 중이던 네덜란드 수도 암스텔담 동부 싱어라론 미술관에서는 고흐의 1884년작 봄 니넌의 목사관 정원이 도난당했습니다. 최고 600만 유로 약 81억 3천만원 상당의 가치가 있는 작품으로 훔쳐간 도둑은 큰 망치를 이용해 강화 유리문을 뚫고 침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얀 루돌프 데롬 미술관장은 이런 시기에 절도 사건이 발생해 무척 화가 난다고 말했지만 도난 사건과 관련해 아직 체포된 사람은 없습니다. 이렇게 자유로운 네덜란드의 교민 상황은 혼란스럽습니다. 한국과는 180도 다른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덜란드에서는 요즘 정부의 마스크 정책이 논란입니다. 의료진을 제외한 일반 시민들은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는 건데 현지인과 동포들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일상에서 1.5m의 거리를 유지는 하고 있지만 시민들의 이동은 자유롭습니다. 지난 3월 네덜란드 리테 총리는 대국민 담화를 통해 현사태 백신이나 치료약이 나오기 전까지는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집단 면역을 기르도록 하자며 독려했습니다. 하지만 확진자와 희생자가 줄지 않는 데다 영국이 집단 면역을 포기하면서 네덜란드도 집단 면역 전략에서 한 발짝 물러섰습니다. 이렇게 자기 집은 떠내려가는 와중에 옆집 지붕 물 샌다고 걱정해주는 꼬라지가 마치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를 보는 것 같은데요. 지금 아베 총리는 김칫국 마시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일본 국회 추가 경정 예산에서 관광이나 이벤트 사업 등을 촉진할 사업비를 20조 원 가까이 반영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방역 태세나 민생 안전 대책이 미흡하다는 비난이 나오는 가운데 소비, 관광, 이벤트 등 촉진 사업비를 반영한 것으로 확인된 것인데요. 도쿄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경제상
대상은 여행 상품을 산 소비자에게 쿠폰을 지급하거나 음식점용 포인트 및 이벤트 입장권 할인 혜택 등을 제공해 관광 및 외식 산업을 촉진하는 고투 캠페인에 약 19조 3,83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일본이 처한 상황에 비춰보면 예산안에 반영한 정책은 아직도 일본 도쿄올림픽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김칫국 마시고 있는 시기상조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덜란드나 일본이나 진짜 오지랖도 넓은 나라들끼리 남 걱정 해주느라 바쁘네요. 남 걱정 그만하고 좀 따라해요, 한국을. 아유, 진짜 한심스럽다. 아유. 페페TV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페페TV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 하루도 꼭 행복하게 보내셔야 해요. 당신은 소중하니까요. 다음 영상에서 봬요. 안녕. 삼성전자가 구미 생산 물량 일부를 베트남으로 옮기려 했던 계획을 철회했다. 한 번 나가면 다시 오기 힘든데 참으로 다행스런 결정이다. 오히려 유럽, 미주 등 해외에서 생산하던 물량 일부까지 구미 사업장으로 들여왔다고 한다. 눈이 번쩍 뜨인다. 국내 코로나 사태가 안정 국면에 접어들어서라는 설명, 그 이상의 의미가 있어서다. 선진국은 포스트 코로나 위기 극복의 핵심 과제로 리쇼어링에 주목한다. 국가 역량을 여기에 쏟아붓고 있다. 리쇼어링 즉 제조업의 본국 회귀로 접근하면 삼성전자의 이번 결정은 달리 보인다. 리쇼어링은 세계의 화두다. 선진국은 해외의 자국 기업들을 각종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로 불러들이는데 진력하고 있다. 미국은 국가 전략 차원에서 추진한다. 싼 인건비와 판매 시장을 찾아 해외로 생산 기지를 옮긴 기업의 입맛을 당길 인센티브가 정책 성공의 관건이다. 그런데 최근 코로나19 사태가 리쇼어링 환경을 변화시키고 있다. 전염병의 세계적 확산으로 기업들은 글로벌 공급망 붕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를 경험했다. 와이어링 하미스라는 하찮은 부품 조달 차질로 자동차 생산 라인이 멈췄다. 이런 리스크를 피할 대안으로 리쇼어링을 주목하기 시작한 것이다. 국가적으로도 제조업의 가치를 다시 보게 됐다. 각자 도생이란 이기적 가치가 지배하는 단절의 시대에 자국 제조업만큼 일자리와 투자, 성장을 견인할 장치가 없다. 코로나 방역의 모범국 한국은 리쇼어링을 실현할 절호의 기회가 온 셈이다. 개방성과 투명성으로 코로나전을 승리로 이끈 안전한 대한민국은 글로벌 기업들에게도 매력적 생산지다. 정부가 최근 민관합동 유턴 지원반을 출범시켰다. 바로 리쇼어링의 컨트롤 타워다. 그렇다고 기업이 돌아오는 게 아니다. 기업을 유턴시키려면 정책부터 변해야 한다. 높은 인건비와 물류비를 상쇄하고도 남을 획기적인 제도와 과감한 인센티브가 있어야 한다. 경제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데 과거처럼 특혜라고 욕할 바보는 없다. 세상이 바뀌었으니 바뀐 세상에 맞게 정책도 바뀌어야 한다. 2월 초 현대자동차 생산 라인이 멈췄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중국 내 자동차 배선 뭉치 공장 가동이 중단되자 부품 공급이 차질을 빚으며 한국 완성차 공장이 멈춘 것이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화두로 떠올랐다. 세계의 공장 중국이 멈춰서면서 글로벌 경제가 큰 타격을 입었기 때문이다. 2018년 시작된 미국 중국 간 무역 분쟁으로 드러난 글로벌 공급망의 취약성은 코로나19 사태로 더욱 심각하게 노출됐다. 코로나 팬데믹은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 가치에 의문을 던진다. 과거 중시되어온 비용 절감에 공급의 안정성이 변수로 떠올랐다. 인건비가 싼 곳에서 생산해 수요가 있는 곳에 판매한다는 개념의 변화가 일었다. 이른바 공급망 리디자인 공급망 다변화다. 이와 관련해 차이나 플러스 원 전략이 각광받는다. 중국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베트남, 인도,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로 눈을 돌리는 것이다. 그런데 코로나 팬데믹으로 베트남 리스크도 붉어졌다. 코로나 사태가 터지자 베트남 정부가 외국인 입국 금지 조치를 취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와 삼성디스플레이가 베트남 현지 생산 라인 개조 작업을 담당할 기술진을 제때 보내지 못해 스마트폰 신제품 출시에 차질을 빚을 뻔했다. 삼성은 베트남의 최대 외국인 투자자다. 스마트폰 등 삼성 제품은 베트남 수출의 25%를 차지한다. 이런 삼성도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베트남 정부의 우선 고려 대상에서 밀렸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전 세계가 국경을 봉쇄했다. 자국민의 안전과 산업, 일자리를 지켜야 한다는 절박감이 세계화 논리를 밀어냈다. 주요 국가들이 글로벌 공급망 다변화를 넘어 해외로 나간 기업의 리쇼어링에 관심을 쏟고 있다. 미국이 대표적이다. 2010년 오바마 정부가 리메이킹 아메리카를 외치며 불을 지폈다. 이후 9년 동안 3,327개 기업이 돌아왔다. 연평균 369개다. 이들 기업이 미국에서 새로 만든 일자리는 34만 7천여 개에 이른다. 낮은 비용과 넓은 시장을 찾아 해외로 나간 기업들이 그냥 복귀했을 리 없다. 오바마 정부는 법인세를 38%에서 28%로 낮추고 유턴기업의 공장 이전 비용을 보조했다. 트럼프 정부는 법인세를 21%까지 더 내렸다. 일본과 독일도 법인세 인하와 규제 완화, 연구개발 보조금 지원 등으로 리쇼어링을 유도하고 있다. 한국은 어떤가? 2013년 말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을 시행했다. 그러나 2014에서 2018년 유턴 기업은 52개. 그 대부분은 중국 사업에 실패해 복귀한 경우였다. 이에 지난해 하반기 중소, 중견기업에만 주던 법인세 감면과 입지, 설비 보조금 지원을 대기업으로 확대했다. 그러자 변화가 일었다. 유턴 신청 기업이 19개로 늘고 대기업 유턴도 처음 나타났다. 현대모비스가 일부 중국 공장을 접고 울산에 전기차 부품 공장을 짓기로 했다. 중국이 아닌 국내 공장에 3천억 원을 투자하는 현대모비스 같은 사례가 몇 군데 더 나오면 코로나 팬데믹발 고용 쇼크도 상당 부분 완화할 수 있다. 생산 라인에 투입되는 노동력이 많은 자동차나 전기전자, 전기장비, 화학 등 제조업일수록 고용 창출 효과는 커진다. 현대모비스는 5개 협력사와 함께 울산으로 돌아옴으로써 최대 1만 명의 직간접 고용 효과가 예상된다. 중국에서 냉대받는 배터리 3사가 복귀한다면 경제적 효과는 매우 클 것이다. 유턴 기업에 더 과감한 인센티브를 부여하자. 유턴 인정 기준인 대기업의 해외 사업장 축소 비율을 현행 25%에서 10% 정도로 낮춰 대기업을 움직이자. 대기업 유인책을 높이면 중소협력사와 패키지 유턴이 가능해진다. 유턴 기업이 정착하는 지역에 따라 다른 지역 제한 규정도 손질할 필요가 있다. 지금은 첨단 제조업과 지식 서비스 기업도 비수도권 지역으로 가야 혜택이 주어진다. 코로나 팬데믹 여파로 글로벌 생산 체계는 비용 절감과 효율성을 따져온 저비용국 공급망에서 안정성과 품질, 유연성을 중시하는 최적 비용국 공급망으로 전환하고 있다. 여기에 한국이 코로나를 슬기롭게 차단하며 보여준 정보의 투명성과 경제활동 보장도 중시되고 있다. 우리의 노력 여하에 따라 중국, 베트남 등지에 진출한 외국 기업들을 국내로 유치하는 것도 가능하다. 새만금 지역을 외국 기업 유치에 활용하자. 방역모범국으로 신뢰를 높인 한국, 리쇼어링을 적극 유도해 글로벌 안심 투자처로도 인정받자.